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인천에 이어 동탄 신도시와 경기도 구리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경매주택을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매입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임시 방편일 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영장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송영길 전 대표의 즉각적인 귀국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대해 중국이 말참견하지 말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만약이 아닌 언제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로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다시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주말인 내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의혹이 있는 부부와 이들을 도운 중개인 부부에 대해서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며 강력 수사 의지를 내비쳤지만 막상 사기죄 적용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의심받는 박모 씨와 장모 씨 부부 관련 신고는 지금까지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은 250채 남짓. 여기 입주한 세입자들은 부부의 사업 실패를 떠안아 최소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볼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동탄 오피스텔 소유 부부와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부부를 서둘러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의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동탄 신도시 박 씨 부부의 경우 사기죄 적용부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고의가 드러나야 하는데 박 씨 부부가 임대한 집들은 근저당이 따로 잡혀 있지도 않는 등 아직 뚜렷한 정황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무리한 갭 투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반환이 어렵겠다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했다면 사기죄로 판단이 될 여지도 있죠.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변제 자력이 없으면서 무리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아예 전세 사기죄의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범죄단체 조직죄는 적용이 더 쉽지 않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위해서 단체를 조직해야 적용할 수 있는 법인데 사기죄는 그보다 형이 가벼워서 애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심각하거나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해서 범죄단체로 묻는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맞춰서 개별적 형벌을 부여하는 것이 법칙과 형법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동탄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경기 남부청으로 이관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러나 엄정한 단속 기조와는 달리 법 적용에는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기 구리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일당 2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1년여 동안 경기 구리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에 1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최모 씨를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의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피해자 67명으로부터 140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매 유예 조치 시행 첫날인 어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씨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 주택 대부분의 매각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 주거 지원 입주율은 4%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건축왕 일당 중 한 명에게 보증금 7,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법정에 직접 오기 전까지 매각 기일이 연기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럼 언제가 또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보류다 이런 얘기가 아직은 없으니까 그때까지 또 그 전전긍긍하면서 또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집계한 남씨 일당 주택은 24채. 금융권의 연기 신청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 기일이 미뤄졌지만 4채는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4채 가운데 3채는 연기 신청서가 경매 개시 시점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연기 신청하지 않은 한 채는 대부업체가 질권자 3명에게 돈을 빌려서 전남 여수안 수협에서 부실채권을 사들인 매물입니다. 유예 조치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대책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 주거지원 신청 접수 2달 동안 입주율은 4.6%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238세대 가운데 11세대만 입주한 겁니다. 인천시는 27세대가 더 신청했는데 경매 진행 등으로 이사 날짜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합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이게 낫냐고 여쭤보시면 저희도 답변 드릴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상담버스 운영도 시작합니다. 피해 임차인이 많은 곳에서 법률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버스에 올라오기만 하면 그다음 바로 개인적으로 서로 변호사나 상담사들을 이 심리학자들을 저희들이 지정도 해주고. 정부와 인천시가 집계한 인천 지역 전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규모는 3천여 세대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경매에 붙여진 주택을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부족한 돈은 싼 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을 지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건데 야당은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당정이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의 핵심은 피해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우선 매수권과 저리 대출 지원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당장 쫓겨날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지난 18일 피해 주택의 경매 중단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방침과 보조를 맞춰 세부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범의 재산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쏟아낸 건데 야당의 해법은 달랐습니다. 특히 피해 임차인에게 문제가 불거진 주택을 구매해 거주하도록 할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해 구제를 한 뒤에 건축왕이든 빌라왕이든 이분들의 구상권 청구에서 일부 받아내고 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팔면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보상하는 데 들어간 재원은 사기범이나 공공이 매입한 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건데
당정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 주택에 이미 선순위 대출이 잔뜩 잡혀 있는 만큼 금융기관 등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공매입,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은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의원님,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뭘 매입하라는 겁니까? 채권을 매입하라는 겁니까?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전세 사기 대란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취지의 야당 비판에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집중을 했다면 이런 그 전세 피해 그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했었을까?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전세가 폭등과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부랴부랴 팔을 걷어붙인 정치권이 이번엔 근본적인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강 회장이 구속될 경우 피의자인 현역 의원들 소환 조사는 물론 윗선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서 핵심 역할을 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 회장이 받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재작년 3월부터 5월 사이 민주당 당직자들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선거 관계자 등에게 금품 9,40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강 회장은 이 가운데 8천만 원을 끌어오고 윤관석 의원의 지시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리는 데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재작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신분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뒷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조직적이고 대규모인 금품 선거를 주도한 사실이 이전 부총장 녹음 파일을 비롯한 여러 물증과 인적 증거 등으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전후로 강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정황도 포착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날 강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이례적으로 밤늦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강 회장 영장심사를 앞둔 검찰은 다음 단계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살포된 금품 9,400만 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액수일 뿐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돈봉투 액수와 압수수색 당시 9명이던 피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강 회장 등의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스폰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경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직접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도 의심되는 송영길 전 대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긴 하겠지만 돈봉투 수수자들도 물론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 씨와 윤관석 의원 등 다른 공여자들도 불러서 금품 규모와 전달 경위, 또 송 전 대표의 관여 정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힘에 의한 타이완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말참견 말라며 발끈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자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주권 국가라며 한반도 문제와 타이완 문제는 성격, 경위가 전혀 달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가 어제 저녁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조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관련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싱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왕원빈 대변인이 타이완 문제 관련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중국 측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대량 살상할 경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한미 동맹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규범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실제 지원에 나설 경우 러시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러시아는 발끈했습니다. 실제로 지원한다면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 전쟁 중인 러시아의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발언을 한 배경이 주목됩니다. 대기권 진입 기술, 또 대기권으로 진입한 탄도를 유도해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기술 등등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전수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억제할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군사 위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9년 7월 조기 경보기로 독도 상공을 침범해 우리 전투기가 300여 발의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대하며 더 노골적으로 편을 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것처럼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의 현실이 과거 냉전 구도처럼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이라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도 정부의 고민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인권을 유린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한국과 같은 경제력을 가진 위상을 가진 국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정책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민 대량 학살이나 민간인 공격 등을 전제로 한 윤 대통령의 무기 지원 시사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지원하고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존 의존의 국제질서가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섬세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보복을 시사하며 위협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간 2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협박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를 규탄해온 것과 관련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됐으며 외부 개입이 없다면 북한이 또 핵무기를 터뜨리는 일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현지 시각 20일 미국 산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며 그는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차 타격 능력은 적의 공격에 대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적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경보 즉시 발사 등이 포함됩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명 질의에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엔 우주 발사체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매물 소진과 함께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는 4주째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이어지는 데다 경기 침체 우려로 반등세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600여 가구에 이르는 송파구 잠실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21억 8,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 1월 18억 7천만 원까지 내렸던 것에 비하면 3억 원 넘게 반등한 것입니다. 급매물이 대부분 팔리면서 호가는 23억 원까지도 올랐지만 여전히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거래는 뜸한 편입니다.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아시듯이 호가가 오른 거죠. 거래가 많지는 않으니까 22억, 23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억에서 3억, 4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처 대단지인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달 22억 원에 팔려 올해 2월 18억 2천만 원에 비해 4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낙폭이 컸던 송파구와 동작구는 급매물 소진과 함께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서초구와 강동구 역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용인시 처인구는 4주째 상승 바람을 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짝 반등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투자 심리 악화 등으로 이런 반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추세적 상승이나 V자형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지와 발전 가능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소폭 축소됐습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를 보면 지난달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전달보다 모두 좁혀졌습니다.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1위로 1.34%포인트를 기록했고 우리은행 1.22%포인트, KB국민은행 1.13%포인트, 하나은행 1.11%포인트, 신한은행 1.01%포인트 순이었습니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을 포함해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가운데 가계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큰 곳은 토스뱅크로 5.41%포인트였고 전북은행이 4.82%포인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기 전에 잠시 멈춰서야 하는데요. 달라진 규칙을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도 사람도 많은 서울 홍대 앞의 교차로. 전방에서 빨간 신호를 받은 차들이 주저없이 건널목을 지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뒤따르는 차들도 줄줄이 막힘없이 우회전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위법으로 분류된 운전 방식입니다. 지난 1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우선 정지선에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주행 신호가 녹색불일 때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건널목 앞에서 멈추거나 서행하도록 지난해 규정을 한 차례 바꾼 데 이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일부터는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규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위반 운전자는 벌점 부과는 물론 범칙금도 물게 됩니다. 문제는 규칙을 헷갈려하는 시민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겁니다. 주위 얘기 들어보면
간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멈춘다는 의견도 있고 멈춰야 된다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대면 이제 결국 가야 되는 상황이니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더 직관적으로 따를 수 있는 우회전 신호등도 전국 15곳에 도입했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주요 도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도 처벌보다는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전국 지자체와 함께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수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대체 교통수단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극심한 혼잡을 빚어 이른바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쓴 김포 골드라인. 출근 시간대 한 칸에 300명 이상 타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플랫폼 자체를 협소하게 만들어 당장 뾰족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내놓은 대안은 수상버스인 리버버스입니다. 리버버스는 한 번에 200명 정도가 탈 수 있고 최대 속력은 시속 50km 정도입니다. 도입 비용은 한 대당 20억 원 정도인데 요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안교통수단으로 가능할까? 한강의 지형적 특성상 선착장까지 가려면 다른 버스를 또 타거나 오랜 시간 걸어야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져 바쁜 직장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상버스를 타기 위해서 관련된 버스를 타고 이런 교통수단을 갈아타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용자에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수상교통이다 보니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날이 추워 한강이 얼거나 태풍이 오는 날에는 운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인해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셔틀버스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 운행 공지를 철저히 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도입 타당성 검토를 거쳐 1년 안에 리버버스를 띄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0시 43분쯤 울산시 울주군 고리 남동방 28해리 해상에서 25명이 탄 러시아 국적 769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다는 조난 신호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총동원해 선원 21명을 구조했고 현재 실종된 나머지 4명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에 탑승한 25명은 모두 러시아 국적으로 구조된 선원 21명 가운데 2명은 가변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며 나머지 19명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현재 사고 해역 인근에 헬기를 투입해 조명탄을 쏘며 실종 선원을 찾고 있으며 선박의 화재 진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서부 간선도로의 지하도로 입구 앞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장 앞에서 달리던 차량의 30대 여성 동승자는 중상을, 50대 여성 운전자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가장 뒤에서 달리던 차량의 50대 남성 운전자도 가벼운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맨 뒷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사 감축 방안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사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방침은 과거 콩나물시루 교실에 안주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우리나라 교사 수가 선진국 수준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이 엿새째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5일 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 수가 330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3,200명에 이른다고 집계했습니다. 수돗물과 전기가 끊기고 비축했던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피란길에 오르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는데 유엔은 지금까지 10,000에서 2만 명가량이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군부 간의 유혈 충돌로 큰 혼란이 빚어진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각국이 현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대사관 인력을 구출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논의 중이고 또 일본 정부도 자위대 수송기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군벌 간 무력 분쟁이 시작된 북아프리카 수단의 수도 하루툼 시내. 이딴 휴전 합의에도 총성은 계속됩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주민들은 필사의 탈출을 이어갑니다. فشنو هسه قبل شوي مفتشين في اكل ما في البقالات فاضيه الظروف ما بتتحمل عندي صراحه كده الناس حاليا ماشيين 유엔 측은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재앙에 거듭 우려를 표하며 무력 분쟁 세력들에게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Now our humanitarian colleagues are warning that people in Sudan are running out of food, they are running out of fuel, and they're running out of other vital supplies. Many urgently need medical care. 미국 정부는 이처럼 혼란에 빠진 수단에서 자국 대사관 인력을 빼내려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CNN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교전 상황이 위험하고 공항도 부분 파괴로 폐쇄된 상황이어서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CNN은 국무부가 수단 주재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최선의 대피 작전을 결정하기 위해 군사 자산을 보유한 지부티에서 미 국방부 관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수단에는 16,000명가량의 미국인이 체류 중으로 이들은 대부분 이중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도 수단에 있는 자국민 63명의 대피 준비를 위해 이번 주말 항공자위대 수송기를 지부티에 파견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부티에는 해적 대처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위대 거점이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직자들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선거 관계자 등에게 금품 9,40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강 회장은 이 가운데 8천만 원을 끌어오고 윤관석 의원 지시로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리는 데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즉각 귀국하는 게 국민과 당에 대한 기본 도리라는 뜻을 송 전 대표가 충분히 고려해 행동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도부에서는 대상이 된 의원들이 아니라고 하니 어쩌겠느냐며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으로부터 귀국 압박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22일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귀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 측 사람에게 물어보니 이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정된 기자회견 뒤 원래 일정보다 당겨서 귀국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몇몇 루트로 조기 귀국을 설득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 사기 대책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성에 못 이겨 정쟁만 쫓지 말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올 것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책을 기다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마음은 매 순간 타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입법에 매달리는 모습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헤집어 놓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의회 연설에 나서고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세일즈 외교를 진행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에 초고속으로 만났던 한미 정상. 엄지척 작별하며 워싱턴 만남을 기약했는데 11개월 만에 미국 답방이 성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오는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도 비슷한 시간 양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할 거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됐다고 알렸습니다. 국빈 방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벌써 6번째 만나게 될 두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확장 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등의 방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70년 동맹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의 모습은 한미 가치 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 백악관 앞마당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 로즈가든의 공동 기자회견과 성대한 국빈 만찬까지 방미 사흘째가 단연 하이라이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영어 연설로 한미동맹 청사진을 제시하고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국빈 오찬을 진행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고 미군 수뇌부에게 직접 정세 보고를 받는 등 안보 행보도 촘촘합니다. 동시에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과 세일즈 외교에 나섭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총출동해 첨단 기술 동맹 강화를 키워드로 워싱턴과 보스턴에서 다양한 경제 행사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부 간 약속을 넘어 모든 국민 구성원이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무대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를 소중히 하겠다며 한국 방문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셔틀 외교 재개가 본격화함과 동시에 한미일 공조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은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의 뜻을 모았습니다. 윤大統領との首脳会談において、両国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を再開させる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이후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언제쯤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교도통신 등은 기시다 총리가 지방 언론사 간부들과의 회식에서 이번에는 내가 한국을 가야 한다며 답방에 의욕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를 소중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 같은 언급으로 셔틀 외교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특히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회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여름쯤 답방한다면 한미일 공조는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답보 상태입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역사 왜곡 등 풀어야 할 현안은 여전히 산더미입니다. 더욱이 한국을 답방한 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다시금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 의지를 거듭 밝힌 상황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 우리 정부에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서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쉽의 첫 시험 비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 추진체가 이륙 후 4분 만에 폭발했는데요. 다음 비행은 몇 달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거대한 불기둥을 내뿜으며 이륙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륙 후 3분, 2단 발사체의 하부인 슈퍼 헤비 로켓이 분리되고 스타쉽이 궤도 비행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32km 상공까지 도달한 스타쉽은 빙글빙글 돌다가 폭발했습니다. 발사 4분 만입니다. 스페이스X 중계팀은 로켓을 가동하는 33개 랩터 엔진 중 3개가 꺼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비행에 우주 비행사와 화물은 없었습니다. 머스크는 시험 비행 실패 후 트위터에 시험 비행 발사를 축하하며 몇 달 뒤 있을 다음 테스트를 위해 많이 배웠다고 썼습니다. 적어도 몇 달이 지나야 다음 시험 비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스타쉽은 달과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한 우주선으로 길이 90m, 직경 9m로 우주선 내부에 150톤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싣고 발사된 1단 로켓 슈퍼 헤비는 길이만 69m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평가됩니다. 스타쉽과 슈퍼 헤비가 제대로 분리됐다면 스타쉽은 90분간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 하와이 인근 태평양에 떨어지고 먼저 분리된 슈퍼 헤비 로켓은 멕시코만에서 회수될 예정이었습니다. 스타쉽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의 달 착륙선으로 이용될 계획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란 해군이 걸프 해협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잠수함이 이란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샤흐람 이란 해군 사령관은 현지 시간 20일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미군 잠수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탐지했으며 이란 영해를 침범해 경고 방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사령관은 미군 잠수함이 잠행을 하면서 탐지를 피하려고 했지만 첨단 장비를 갖춘 이란 해군의 파테흐급 잠수함이 이를 탐지하고 미군 잠수함에 근접해 대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대통령이 폴란드를 찾아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사죄했습니다. 나치에 저항한 유대인 무장봉기의 80주기 추도식을 직접 찾았는데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1943년 4월부터 5월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벌어진 유대인 무장봉기.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길 거부하며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나치는 가스와 화염 방사기 등으로 잔혹하게 진압했습니다. 당시 13,000여 명이 희생됐고 살아남은 유대인은 총살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80년이 흐른 뒤 독일 대통령이 그 현장을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추도식에서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sich verantworten mussten nach dem Krieg. Ich stehe heute vor Ihnen und bitte um Vergebung für die Verbrechen, die Deutsche hier begangen haben. 독일 대통령은 이어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ch bekenne mich zu unserer Verantwortung für die Verbrechen der Vergangenheit und zu unserer Verantwortung für eine gemeinsame Zukunft. 폴란드와 이스라엘 정상도 독일 대통령의 연설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피해국과 가해국 정상들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희생자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그 뒤 세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자 기념식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있어선 안 될 비극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성찰할 때 비로소 화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추도식과 같은 날 옛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열린 기념 행진에는 세계 각지에서 참가자가 모여들었습니다. That they will go back to their homes and they will tell everybody what they have seen, what they have heard, what is important. 80년이 지났지만 역사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의 정책 책임자가 오늘 오전 한자리에 모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회동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여야 3당은 이 자리에서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존금을 뗄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회를 열어 마약 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회의에는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련 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회의를 잇따라 주재합니다. 이 대표는 오전엔 당내 평화안보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대일 외교와 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회계 서류 제출을 거부한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모두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에 나섭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동의 없이 종교 수업을 시작해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뒤늦게 종교 수업을 원치 않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의 한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 120년 전 선교사 부부가 설립한 개신교 미션스쿨입니다. 얼마 전부터 수요일 5교시에 1시간씩 학년별로 전체 학생을 강당에 모아 교회 밖 예배, 이른바 체프를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학부모나 학생의 동의를 받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었습니다. 교내 종교 행사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걸 강요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회도 하는 이 학교.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일단 채플 시간 대체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실명으로 수요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종교 수업을 둘러싼 이런 갈등과 관련해 10여 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에 반발한 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생의 학교 선택 여부가 달린 고교 평준화 정책과 더불어 채플에 대한 사전 동의, 대체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이 당시 쟁점이었습니다.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원고의 참석을 사실상 강제하였고 교육부 교시에 따라 대처 과목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교육당국은 코로나 이후 학교마다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혼선이 재발하는 거로 보고 조사와 조치에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이후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전라북도의 다른 학교들에게도 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 이를 통한 조화와 공존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국내 OTT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몸값이 전 세계 드라마 시리즈를 대상으로 하는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한국 드라마 최초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프랑스 칸 르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전우성 감독의 몸값이 장편 경쟁 부문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몸값은 베스트 시리즈상과 배우상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라 후보작 9편과 치열한 경쟁 끝에 각본상을 차지했습니다. 전우성 감독은 매우 독특한 콘셉트의 작품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변화무쌍합니다. 그제는 중부에, 어제는 남부에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오늘은 전국적으로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의 기온이 오늘 20도까지 오른 데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10도나 낮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또 황사까지 더해져서 호흡기 질환이 비상입니다. 점차 북동풍을 타고 황사 먼지가 유입되며 오늘 동쪽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의 지역의 대기질도 탁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계속해서 황사 영향을 받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낮 동안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지역에는 오후부터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또한 남해안과 제주도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2.5도, 대전은 14.5도 등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는 25도로 서쪽 지방은 따뜻하겠지만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울산 1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황사로 공기가 계속 답답하겠고요.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